오후 4시. 나는 공장을 나와 은빛의 소금밭이 하늘 끝까지 이어져 있는 광경을 보다가 문득 울고 싶었다. 그 충동은 요즘 갈수록 빈번하게 나를 찾아온다. 방금 샤오딩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티베트로 가는 길에 이곳에 들러 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지금껏 오로지 나를 만날 목적으로 온 사람은 없었다. 전부 지나가는 길에 나를 만나러 왔다. 나는 이미 익숙해졌다. 이 지역은 그저 스쳐 지나가면 족한 곳이다. 나는 화학실험실 입구의 계단 앞에 가서 앉았다. 건물 지붕의 대형 스피커에서 안전생산 수칙을 읽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샤링의 그 목소리는 더는 우리가 처음 사귀던 그때처럼 듣기 좋지 않았다. 우리가 부엌에서 다툴 때와 마찬가지로 딱딱하고 메마르게 들렸다. 나는 샤링이 무슨 심정으로 그 수칙들을 읽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또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원래 죽도록 좋아하는 술도 마시지 않았다. 스스로 뉘우쳐서 술을 끄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못 마시는 것이었다. 술만 마시면 자오형의 그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술을 많이 마셨고 자오형은 소금 호수에 빠졌다.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자오형의 얼굴에는 소금꽃이 가득했고 눈알도 빽빽한 흰색 막에 덮여 있어서 마치 그 소금이 기괴한 생명을 얻은 듯했다. 나는 그것을 보자마자 명치가 화탓해질 때까지 밤새 마신 술을 다 토했다. 그 토사물은 소금밭 깊이 스며들어 더러운 구덩이를 만들었다. 그 모양은 꼭 흉측하게 벌어진 괴수의 아가리 같았다. 나는 무서워서 더 볼 수가 없었다. 그것이 달려들어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이제 샤오딩이 나를 보러 올 것이다. 그는 조금 흥분된 목소리로 전설의 소금 호수를 보고 싶다고 했다. 나는 은색으로 반짝이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곳에 뭐가 볼만한 것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물론 오랜만에 샤오딩과 재회하는 것은 내게도 기쁜 일이었다. 샤오딩은 내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우리 둘은 똑같이 성적이 형편없어서 담임 선생은 우리를 교실 맨 마지막 줄에 앉혔다. 수업 시간마다 목을 움츠리고 있던 우리는 언제나 있으나마나한 몇 명에 속했다. 말하고 보니 내 등은 바로 그때 굽어버렸다. 샤오딩은 나보다 성격이 좋았다. 자신을 비하한 적도 없고 푸대접을 받는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수업 시간에는 멍하니 있거나 그림을 그렸다. 그가 한 여학생의 옆얼굴을 진짜처럼 그렸던 것이 생각난다. 안타깝게도 그 여학생의 이름은 까먹었다. 샤오딩은 그녀를 몰래 좋아했던 것이 분명하다. 샤오딩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나는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 가사를 구상하고 있었다. 작곡을 조금 할 줄 알아서 속으로 멜로디를 흥얼거린 뒤에 어울리는 가사를 떠올렸다. 보통 한두 마디를 쓰고 나면 수업이 끝났고 그러면 다들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통에 내 구상은 뚝 끊기곤 했다. 그래서 나는 조용한 교실을 무척 동경했다. 몇 년 뒤
나는 광활한 소금밭을 마주한 채 밤낮으로 이어지는 정적을 얻었지만 단 한 줄의 가사도 쓸 수 없었다. 내 비극은 바로 그렇게 운명지어졌다. 내 마음속에 약간의 선율도 남아있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때 내 폭음은 시작되었다. 자오 형은 나를 폭음의 문에 들어서게 한 사람이었다. 그가 우리 집 창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아무리 늦은 시간이어도 나는 옷을 입고 그와 함께 달려나갔다. 우리는 한 병에 10위안 하는 칭커주를 마셨고 보통 안주는 없었다. 1인당 한 병씩 건배를 하며 마시다가 병이 비면 의식을 잃곤 했다. 이튿날 우리 집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 나는 늘 신기한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신발 두 짝은 가지런히 침대 밑에 놓인 채 신발코가 바깥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항구에서 채비를 마치고 출항을 기다리는 함대 같았다. 처음에는 샤링이 정리해준 줄만 알았다. 그러나 샤링이 친정에 갔을 때도 내 신발이 똑같이 그렇게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을 보고 비로소 남들이 내가 술을 마셔도 안 취한다고 하는 말을 믿게 되었다. 사실 나는 진즉에 취해 있었다. 단지 나와 다른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었다. 때로 그런 생각을 하면 등골이 오싹했다. 내 몸속에 다른 사람이 살고 나는 그 사람 대신 살고 있는데 내가 의식을 잃으면 그 사람이 나와서 생명을 지배하는 것 같았다. 이제 술을 안 마시는데도 생활은 별로 호전되지 않았다. 나와 샤링의 냉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견디기 힘들어졌다. 우리는 침대 위에 비스듬히 누워 눈을 부라리고 말다툼을 하다가 각자 넋을 잃곤 했다. 그럴 때면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내 삶처럼 공허했다. 우리는 오히려 거실에서는 말다툼을 하지 않았다. 함께 텔레비전을 봤기 때문이다. 전에 술을 마실 때는 수면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가장 오래 잘 때는 하루 밤낮을 꼬박 자고서야 깨어났다. 그런데 술을 끊고 나서는 잠자기가 어려워졌다. 낮에 아무리 피곤했어도 밤에 침대에 누우면 몇 시간을 뒤척이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어느 날 밤에는 참을 수 없어서 화장실에 들러 소변을 본 뒤 부엌에 들어와 요리용 맞술을 한 병 들이켜고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졌다. 그리고 새벽녘에 나는 악몽에 놀라 깨어났다. 꿈에서 자오 형이 소금밭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하늘에서는 눈이 흩날리고 있었는데 세상이 온통 하얗고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자오 형이 아우 한잔하자 라고 말했다. 하얀 소금 혹은 눈송이가 그의 얼굴에서 떨어져 내렸는데 그 속에서 부패한 검은색이 드러났다. 나는 꼬박 일주일을 아무것도 못 먹었고 머릿속 깊은 곳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차라리 잠을 못 자면 못 잤지. 다시는 그런 악몽을 꾸고 싶지 않았다.
다시 말하지만 샤오딩이 나를 보러 온다고 해서 나는 기뻤다. 더구나 시간이 갈수록 더 기뻤다. 나는 며칠 휴가를 내고 시내에 계속 머물며 그와 며칠 실컷 놀기로 결심했다. 샤오딩은 모레 라싸로 가는 기차표를 끊어달라고 했다. 나는 기차역 매표 창구 앞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닷새 뒤에 표를 끊었다. 그리고 샤오딩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모레표는 매진이야. 여기서 며칠 더 묵어야겠어. 샤오딩은 의외로 시원스럽게 말했다. 그것도 괜찮겠네. 오랜만에 우리 둘이 뭉치니까 말이야. 나는 집안을 싹 청소한 뒤 손님방을 비우고 침구를 갖춰놓았다. 샤오딩은 자기 말고 한 명이 더 온다고 했다. 나는 그 한 명이 여자임을 알아듣고 더 묻지 않았다.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던 샤링이 궁금한지 몇 번이나 물었다. 샤오딩 그 사람 친한 친구 맞아? 당신이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들은 적 없는데. 다른 사람 얘기도 들은 적 없을걸? 회사 동료 얘기 빼고는. 샤링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불쾌한 낯으로 말했다. 당신은 언제쯤 나한테 모든 걸 말해줄 거야? 나를 이렇게 눈꽃만큼도 안 믿어주다니. 당신을 믿는 것하고 이게 무슨 상관인데. 나도 샤오딩을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샤링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당신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내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난 알고 있었다. 샤오딩은 뭐 하는 사람이야? 샤링이 생각났다는 듯이 불쑥 물었다. 고향에 탄광에 있다고 들었어. 나는 샤오딩과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하고 지냈다. 오래전에는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았다. 석탄을 캐? 그렇지는 않겠지. 아마 사무직일 거야. 그건 나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었다. 나 같은 사람도 기술자로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하물며 샤오딩은 어떻겠는가. 보아하니 당신 친구도 그리 잘 살 것 같진 않은데. 샤링은 입을 삐쭉 내밀고는 장을 보러 갔다. 샤링은 우리 공장에서 제일 예쁜 여자다. 이런 말을 할 때도 나는 전혀 우쭐하지 않는데 그것은 우리 공장에 여자가 10명뿐이기 때문이다. 맨 처음 샤링을 봤던 때를 잊을 수 없다. 그녀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중형버스에서 내렸다. 그녀의 얼굴은 주변의 황량한 풍경 속에서 돌연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는 즉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은 실리적인 성격이 강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얻고 그녀와 결혼해 아이를 낳기를 바랐다. 이곳에서 괜찮은 여자를 사귀는 것은 녹색 식물 한 떨기를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인연 때문이었는지 그녀는 내가 있던 업무팀에 배속되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나는 그녀가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님을 알았다. 그녀의 큰 눈에는 늘 우울이 가득했으며 다른 여직원들이 우스갯소리를 할 때도
그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심지어 한 번도 나를 진지하게 봐준 적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예전에 나도 그랬으니까. 소금밭의 흰빛에 눈이 쓰라리고 걸핏하면 눈물이 흘러나와서 내가 정말 슬프고 괴로운 건지 한동안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때 자오 형은 내게 봄이 되면 나아질 거야. 그때는 황사가 흰색을 다 덮으니까 라고 말했다. 정말로 봄이 왔을 때 나는 이불 속에 숨어 정말로 펑펑 울었다. 그런 봄은 난생 처음이었다. 황갈색 모래바람이 이곳을 지옥으로 바꿔놓았다. 샤오딩이 전화를 걸어와 벌써 도착했다고 말했다. 나는 얼른 아래층으로 내려가 그를 맞았다. 여러 해 못 봤는데도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다. 그 동그랗고 살찐 얼굴에 희미한 미소. 그의 곁에는 검정 미니스커트를 입은 긴 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생김새는 잘 안 보였지만 느낌은 꽤 좋았다. 샤오딩은 나와 포옹을 하고 나서 그 여자의 이름은 진징이며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했다. 아직 결혼 안 했어? 난데없는 내 물음에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아직 안 했어. 그의 웃는 얼굴은 무척 다정다감해 보여서 나는 내 삶이 얼마나 무미건조한지 절감했다. 그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다가 계단 입구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샤링을 만났다. 나는 샤오딩에게 말했다. 내 아내 샤링이야. 샤오딩은 친절하게도 샤링의 손에서 시장 바구니를 빼앗아 들며 말했다. 지수씨, 이번에 신세 좀 질게요. 샤링은 그 순간에 딱 어울리는 말을 했다. 신세는요, 안 오실까봐 걱정했는걸요. 집에 들어가서 샤오딩과 진징은 방마다 들여다보며 예의 바르게 탄성을 지른 뒤 소파에 앉았다. 진징이 아무렇게나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검집을 벗어나자마자 나를 찔러 상처를 입혔다. 나는 조금 허둥대며 그들에게 차를 따라주고 샤오딩 옆에 앉았다. 얼른 집안을 둘러보았다. 웬만큼 정리해놓은 모든 것이 삽시간에 초라해진 듯했다. 진짜 오랜만이다. 너 탄광에서 일하지 않았어? 나는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다. 맞아. 못 참고 뛰쳐나왔지. 샤오딩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면 지금은 뭐 해? 나는 무척 궁금했다. 그림을 그려. 샤오딩은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생각나? 나는 쭉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잖아. 나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생각나지. 샤오딩은 눈을 가늘게 뜨고 옛날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탄광에서 일할 때는
어둠 때문에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지. 대낮에도 깜깜한 지하에 있어야 했고 밤에 땅 위로 올라오면은 또 사방이 칠흑처럼 어두웠으니까. 때로는 내가 곧 장님이 되지 않을까 의심이 들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알록달록한 색깔을 보니까 꼭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물을 사발로 들이켜는 것 같더라. 나는 제일 선명한 색깔로 제일 선명한 그림을 그리려 했어. 수백 미터 지하에서도 틈만 나면 그림을 그렸지. 내가 그린 그림은 엄청나게 화려해서 동료들은 보기만 하면 흥분을 하더군. 평상시 여자 이야기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샤오딩은 신이 나서 줄줄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분위기도 덩달아 쾌활해져서 진짜 오랜 친구끼리 재회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 그때 너 진짜로 석탄을 캤던 거로구나? 나는 감탄해서 말했다. 그가 그림을 그린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맞장구를 쳐줘야 할지 몰랐다. 맞아. 진짜로 석탄을 캤지. 아빠가 평생 광부로 일하셨거든. 아빠는 진즉에 폐가 망가졌으면서도 나더러 석탄을 캐라고 하더군. 아빠 눈에는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였나 봐. 다행히 너는 그림을 그릴 줄 알잖아. 맞아. 다행히 나는 그림을 그릴 줄 알지. 이쯤에서 잠깐 말이 끊어졌다. 샤오딩은 옛날 생각에 젖었고 나는 지금 내 생활에 더 깊은 절망을 느꼈다. 샤링이 볶음 요리를 한 접시 가져와 우리에게 먼저 먹으라고 했다. 진징이 일어나서 나도 도울게요 라고 말했다. 샤링은 손살을 치긴 했지만 진징을 말리지 못해 함께 부엌에 들어갔다. 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응시하다가 문득 샤링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샤링이 촌스러워지고 뒷모습도 퉁퉁해져서 마치 도시로 일하러 온 시골 보모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괴롭고 난처했다. 감히 샤오딩을 보지 못하고 곧장 거실 캐비넷 앞에 가서 술 한 병을 꺼냈다. 이렇게 어렵게 재회했는데 한바탕 마셔봐야지. 샤오딩은 눈살을 살짝 찌푸렸다. 한 가닥 어두운 그림자가 눈빛을 스쳤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자라고 말했다. 술을 안 마시고 싶은 게 분명한 두 사람이 억지로 술을 마시는 것은 희한하게 그지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집요하게 소리쳤다. 샤링과 진징이 거의 동시에 우리 쪽으로 걱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나와 샤오딩은 뻔뻔하게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첫 잔을 배 속에 털어넣었다. 두 여자는 눈빛을 거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 후 두 사람은 낮잠을 자게 한 뒤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고 샤링은 부엌에서 뒷정리를 했다. 어쩐 일인지 문득 우리 아이가 생각났다. 미처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그 아이가 바로 이런 오후였다. 샤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다. 나는 얼른 그녀를 부축해 아래층으로 내려가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유산을. 나는 직관적으로 이 단어를 체험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죽음이자 갑작스러운 습격이었다. 샤링은 울었다. 그녀는 보기 싫게 울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았고 나는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나중에 샤링은 이를 갈며 말했다. 저 망할 소금밭 때문이야. 나는 물었다. 무슨 근거라도 있어?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소금밭 반경 10년에 살아있는 게 있어? 님이 우리만 빼고. 님이라니. 샤링은 뜻밖에도 님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욕을 하는 것에는 익숙치 않았지만 그녀의 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때 손님방 문이 열리고 샤오딩이 밖으로 나왔다. 그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잠이 안 와. 왜? 내가 묻자 그는 창밖을 힐끔 보며 말했다. 너무 밝아서. 어쩌면 이렇게 밝지? 여기는 해발 3000m가 넘어. 안 밝을 수가 있나? 샤오딩은 소파 위에 풀썩 주저앉았다. 원래 어둠이 끔찍했는데 탄광을 떠난 뒤로 두더지처럼 어둠을 그리워하게 됐어. 내 방은 한낮에도 커튼을 쳐놓고 있지. 나는 어둠 속에서 그림을 그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 세상에 온 걸 환영해. 지나치게 밝은 내 세상에 온 걸 말이야. 샤오딩은 눈을 감고 웃다가 감전이라도 된 듯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나는 거실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쳤다. 집안이 어두워지기는 했지만 그 강렬한 빛이 커튼 틈 사이로 파고들었다. 1년 내내 어둠 속에 있었다고? 그것은 어떤 느낌일까? 나는 상상이 안 갔다. 네가 있는 소금 광산은 전국 최대라던데? 샤오딩이 물었다. 그뿐이겠어? 아마 세계 최대일걸. 나는 자조적으로 말했다. 나 좀 데려가줘. 샤오딩이 갑자기 기운차게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야? 샤오딩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을 들어 시계를 보고 말했다. 아직 안 늦었잖아. 안 멀지? 차로 가면 1시간 조금 더 걸려. 나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다. 오전에 차를 타고 거기에서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기에는 좀 그랬다. 특히나 기대가 가득한 그의 얼굴을 보니 더 그랬다. 너는 매일 한 번씩 갔다 오지?
아니야. 가끔 너무 피곤하면 공장에서 자. 거기 숙소가 있거든. 힘들겠네. 괜찮아. 나는 기술직인 걸 뭐. 옛날에 네가 화학을 잘하긴 했지. 샤오딩이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다. 각 과목 성적이 다 별로였지만 마지막에 시험 운이 따라 전문대에 합격한 것만 기억이 났다. 하지만 샤오딩은 대입시험 직전에 학교를 떠났다.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다고 내게 말했었다. 원래 그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은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있었다. 이런 옛날 일을 지금 다시 꺼낼 필요는 없을 듯했다.